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고즈넉한 골목길 한편에 자리한 작은 공방, 은향각 인샹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기와와 은은한 나무 향기가 흐르는 이곳은 한은서의 세상 전부였다. 23살의 그녀는 대를 이어 내려온 전통 향료 장인이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끝에서 말린 꽃잎과 약재, 그리고 희귀한 나무 뿌리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기로 다시 태어났다. 오늘도 은서는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작은 막자사발에 백단향과 침향을 갈고 있었다. 공방 아는 그녀가 만들어내는 향기처럼 맑고 평화로웠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공간에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보호받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향기처럼 단순하고 정직하며 순수했다. 은서야. 공방 안쪽에서 할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오늘 애설호텔 VIP 고객에게서 급한 주문이 들어왔다. 우리 공방의 최고급 향유인 달빛을 원하신다더구나. 네가 직접 좀 다녀와야겠다. 애설호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상위 1%를 위한 공간. 은서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그녀는 조금 긴장했지만 할아버지의 부탁이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만든 향유를 비단 보자기에 싸고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호텔에 도착한 은서는 그 압도적인 화려함에 주눅이 들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VIP 컨시어지 데스크로 다가가 주문서를 내밀었다. 스위트룸 인 온어 1호에 배달 왔습니다. 젊은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카드키를 건넸다. 고객님께서 편히 들어가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25긴커치로입니다. 네, 인여호 1호 아니고요. 전산에 방금 변경된 것으로 나옵니다. 고객님께서 전망이 더 좋은 방으로 옮기셨나 봅니다. 은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호텔 직원의 말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향했다. 이노로 흥치로. 문 앞에 선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카드키를 댔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실례합니다. 은양각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고 진한 위스키 냄새와 함께 무언가 불길한 공기가 감돌았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거실 소파에 한 남자가 쓰러지듯 앉아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쥔 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선한 본성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달빛을 등진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핏발이 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는 지금 현실이 아닌 끔찍한 악몽 속을 헤매고 있었다. 가지마, 제발 이 엄마. 그가 허공을 향해 애타게 소리쳤다. 그의 눈에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은서의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약에 취하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그의 눈에는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화염 속으로 사라지려던 어머니의 환영으로 보였다.
네오였구나. 결국 돌아왔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다신 내 곁에서 떠나지 마. 남자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은서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엄청난 힘이었다. 은서는 비명을 지르며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놔주세요, 제발. 그녀의 애원이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온통 불길과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은서를 침실로 끌고 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비단 보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내고 깨졌다. 은은한 달빛 향이 비극적인 밤 공기 속으로 속절없이 흩어졌다. 그날 밤 은서에게는 모든 것이 공포와 혼란, 그리고 끝없는 악몽의 조각들이었다. 그녀의 저항은 거대한 절망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녀의 순수했던 세상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남자의 뜨거운 숨결과 고통에 찬 신음,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낯선 이름만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새벽의 차가운 빛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은서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머리는 깨질 것 같았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지난 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수치심과 혐오감, 그리고 지독한 슬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흐느끼며 서둘러 찢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방은 난장판이었다. 바닥에는 깨진 향유병 조각과 어젯밤의 흔적들이 널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남자의 지갑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서 살짝 삐져나온 신분증에는 권태민이라는 이름과 사진이 박혀 있었다. 권태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TK그룹의 젊은 총수. 그녀는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은서는 도망쳐야 했다. 이 끔찍한 곳에서. 이 지옥 같은 기억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어젯밤 그녀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기가, 나는 작은 향낭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것도 모른 채였다. 그 작은 주머니는 침대 밑 어두운 곳으로 대구르르 굴러 들어갔다. 호텔을 빠져나와 차가운 새벽 거리에 섰을 때 서울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 젊은 여자의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알지 못했다. 은서는 찢어진 옷자락을 붙잡고 하염없이 걸었다. 그녀의 평화롭던 공방, 그곳의 맑고 깨끗한 향기는 이제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그녀의 삶에는 이제 지울 수 없는 얼룩과 끔찍한 상처만이 남았다. 그날의 비극 이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한은서는 다시 은향가게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전처럼 향료를 다듬고 향을 피웠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던 향기들이 때때로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불러오는 반가쇠가 되었다. 진한 위스키 냄새가 섞인 듯한 착각에 구역질이 올라왔고 그녀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떨렸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쳤다. 은서야,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다. 어디 아픈 게냐? 할아버지는 그녀의 그늘진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은서는 애써 웃어 보이며 얼버무렸다. 차마 그 누구에게도, 사랑하는 할아버지에게조차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상처를 묻어둘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공방에서 새로운 향을 시험하던 중이었다. 특정한 약재의 냄새를 맡는 순간, 그녀는 속이 심하게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끼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며칠째 계속되는 증상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날의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애써 외면하던 불안한 예감 하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국으로 향했다. 자신의 작은 방. 낡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은서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 위로 선명한 두 줄이 떠올라 있었다. 그 순간 은서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것은 축복의 증표가 아니었다. 끔찍했던 그날 밤의 기억을 자신의 몸 안에 살아 숨 쉬게 하는 낙인이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아이를 지울까? 이 끔찍한 연결고리를 끊어버릴까?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비록 비극으로 잉태되었지만 분명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었다.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사으며 고뇌하던 끝에 은서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울 수 없다면, 그리고 혼자서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면 적어도 아이의 아버지에게 존재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돈이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TK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보았던 권태민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거대 기업의 총수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비서실에서는 신원불명의 여자를 만나줄 수 없다며 그녀를 문전박대했다. 하지만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회사 로비 한 구석에서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그녀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기다림은 마침내 권태민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웬 여자가 일주일째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토커 같기도 하고. 김 비서의 보고에 권태민은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식의 접근을 혐오했다. 5분만 주지, 들여보내. 그렇게 은서는 그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사무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거대하고 차가웠다. 도시 정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선 그는 세상의 왕처럼 보였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물었다. 누구지 나한테 볼 일이 있다고 하던데. 그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지난달 애설호텔 25075에서 애설호텔 25075라는 말에 권태민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날 밤의 기억, 지독한 두통과 혼란. 그는 비서에게 그날의 일을 함구하라고 지시하고 잊어버리려 애썼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본론만 말해 원하는 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은서는 더 이상 말을 잇는 대신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거대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흑백 사진 속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보였다. 제 뱃속에 당신의 아이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권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처음으로 은서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수수하고 평범한 여자.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바꿔보려는 여자들을 그는 수없이 봐왔다. 그래서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돈이 필요한가 얼마면 되겠어. 그의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은서는 그 시선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주 작은 가능성, 아주 희미한 인간적인 반응이라도 기대했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았다. 권태민은 서랍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거액의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이 돈이면 병원비와 당신이 원하는 위자료로 충분하겠지. 그는 수표를 찢어 그녀의 앞에 던졌다. 아이는 지워 깨끗하게 처리하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귀찮게 하면 그땐 잡이 없을 줄 알아. 수표 한 장이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은서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 위에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팔아도 만져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액수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의 육체적인 폭력보다 지금 이 순간의 언어적, 인격적 모독이 그녀의 영혼을 더욱 깊이 핥히었다. 은서는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강한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수표를 쥔 채 얼음장 같은 눈으로 권태민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 그녀는 결코 잊지 못할 대답을 해주리라 다짐했다. 권태민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한은서는 발치에 떨어진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 즉 당연한 결과를 확인했다는 승자의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은서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그러나 조금의 비굴함도 없는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수표를 들고 아주 천천히 보란듯이 반으로 찢었다. 지악! 고요한 사무실 안을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갈랐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반으로 찢긴 수표를 다시 겹쳐 찢었다. 네 조각이 된 수표는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당신의 돈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리고 이 아이, 지우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의 일은 제게 끔찍한 상처였지만 이 뱃속의 생명은 죄가 없으니까요. 이 아이는 온전히 내 아이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둔 불쌍한 내 아이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경멸을 담아 내뱉고는 경악으로 굳어버린 권태민을 뒤로 한 채 돌아섰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의 파편을 밟고 지나가듯 당당하게 그의 사무실을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권태민은 바닥에 흩어진 수표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어떤 여자가 자신의 면전에서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분노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 절망 속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강인한 눈빛이 그의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은양각으로 돌아온 은서는 공방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욕감과 분노를 씻어내는 눈물이었고, 앞으로 홀로 걸어갈 험난한 길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하나이의 어머니였다.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되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할아버지 앞에 앉았다. 할아버지, 저 아이를 가졌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아이 아비는 누구냐? 은서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의 첫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오냐, 오냐, 고생했다. 내 새끼.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걱정 마라. 이 할애비가 우리 강아지랑 그 뱃속의 증손주까지 다 지켜줄 테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은서는 비로소 기댈 곳을 찾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날 이후 은서는 더욱 강해지려 노력했다. 그녀는 뱃속 아이를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었고 태교를 위해 가장 맑고 깨끗한 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결심은 그녀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녀가 만든 향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부드러우며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힘이 있었다. 한편 권태민은 그날 이후로 이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는 애써 그 여자를, 그 수표 조각들을 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밤이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어둡고 낯선 방, 여자의 희미한 비명,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꿈에서 깰 때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그를 괴롭힌 것은 정체불명의 향기였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문득 코끝에 은은하고 맑은 향기가 스쳤다.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어지럽히는 향기였다. 그 향기는 지독한 두통과 함께 그가 봉인해두었던 그날 밤의 불쾌한 기억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 유채리는 사설탐정에게서 올라온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채린, 유성제약의 외동딸이자 권태민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여자. 그날 밤 호텔에서 권태민에게 약을 탄 장본인이 바로 그녀였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약에 취한 태민이 아무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만들어 그에게 자기 혐오를 심어주고 그 틈을 타 자신이 구원자처럼 나타나 그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권태민은 그 여자를 어떻게 처리했지? 내 예상대로 거액의 수표를 주며 쫓아냈습니다. 그 여자, 한은서라는 아이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잘했어? 유채리는 흡족했다. 그런데 아가씨,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 그 한은서라는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권태민 회장의 아이입니다. 순간 유채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분노로 차갑게 일그러졌다. 뭐 임신?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흰 벽지를 핏물처럼 적셨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천한 계집애가 자신의 남자인 권태민의 아이를 가졌단 말인가. 그것은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생긴 용납할 수 없는 오점이었다. 그 계집, 당장 처리해. 스스로 아이를 지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녀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녀의 뒤틀린 사랑과 집착이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려는 작은 생명을 향한 사리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다시 TK그룹 회장실. 권태민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또다시 그 향기가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이 혼란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여자의 당당하던 눈빛, 악몽,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향기,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그의 이성을 어지럽혔다. 상식적으로는 완벽한 사기극이었지만 그의 본능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수화기를 들었다. 김비세요. 네, 회장님. 지난달 내가 묵었던 에설호텔 ED5607호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알아봐. 내가 그 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여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CCTV, 직원 기록, 출입 기록, 모든 걸 단, 아무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해 그는 조사를 지시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이 찝찝한 미스터리를 풀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은서는 은향가게 평상에 누워 자신의 아직은 평평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생명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강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권태민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홀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자신이 파헤치기 시작한 애써 외면했던 그날 밤의 진실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유채리는 벽에 걸린 권태민의 사진을 소름 끼치는 눈으로 바라보며 은서의 사진 위에 붉은 립스틱으로 X자를 그리고 있었다. 세 사람의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제 막 서로를 향해 소리내어 맞물리기 시작했다. 권태민의 지시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행되었다. 김 비서는 그룹의 최고 보안팀을 동원해 그날 밤 에설 호텔에서 벌어진 일들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지독한 진실이 담긴 보고서를 들고 권태민의 앞에 섰다. 회장님, 그날 밤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 PC를 통해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권태민의 원래 스위트룸이었던 2752로 복도에서 유채린이 호텔 직원과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잠시 후 한은서가 나타나 컨시어지 직원의 안내를 받아 215-7호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넋이 나간 얼굴로 215-7호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녀의 모습 어디에서도 돈을 노리는 꽃뱀의 교활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순수한 피해자의 고통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근무했던 컨시어지 직원은 신입이었고 VIP 고객의 객실 정보를 혼동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은서 씨는 명백히 잘못된 방으로 안내받은 것이었습니다. 권태민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다. 그리고 회장님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 비서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권태민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불법 약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약물의 특허는 공교롭게도 유성제약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채린, 쾅. 권태민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었다. 그날 밤의 지독한 두통과 악몽, 그리고 정체불명의 향기. 자신은 약에 취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 한 무고한 여자를 짓밟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에 숨이 막혔다. 경멸과 조소로 가득 찼던 자신의 얼굴, 돈으로 그녀의 상처를 후벼 팠던 자신의 잔인한 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며 돌아섰던 그녀의 강인한 눈빛이 떠올랐다. 당신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둔 불쌍한 내 아이. 그녀의 저주는 정당했다. 악스! 그는 괴물처럼 포효하며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 최고급 위스키 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영혼을 뒤덮은 자기 혐오와 죄책감을 씻어낼 수는 없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용서받을 수 없는 괴물. 한참을 그렇게 자신을 파괴하던 그는 문득 깨달았다.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자신의 방식으로 책임져야만 했다. 되돌릴 수 없다면 완벽하게 통제하고 완벽하게 보상해야 했다. 그것이 권태민이라는 남자가 아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그 여자 하는서 당장 찾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금 당장. 권태민은 직접 은향각을 찾아갔다. 그의 값비싼 차와 검은 정장은 고즈넉한 한옥 골목과 지독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았다. 공방 안. 은서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향을 만들고 있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옆모습은 성스럽기까지 했다. 그녀의 배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녀의 온몸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어머니의 기운이 풍겨 나왔다. 그녀를 보는 순간 권태민은 다시 한번 가슴을 찌르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다. 권태민 씨. 그를 발견한 은서의 얼굴이 경계심으로 굳어졌다. 여긴 어쩐 일로? 권태민은 그녀의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그 어떤 말도 그의 죄를 덜어줄 수는 없을 터였다. 그날 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것은 사과였지만 사과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건조한 어조였다. 당신과 그 아이 내가 책임진다? 네. 오늘 당장 내 집으로 짐을 옮겨.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당신과 아이의 건강을 돌볼 거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제공하겠어. 은서는 어이가 없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책임 같은 건 이 아이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권태민은 그녀의 거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도 해. T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를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 누추해요? 이곳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시언테케. 그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 혼자의 힘으로. 이 낡은 공방과 가난을 지키며 살아가던가 아니면 내 옆에서 당신과 당신의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던가. 선택은 당신 몫이지만 나는 당신이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교묘한 협박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틸 수 있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는 그럴 수 없었다.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주고 싶은 것은 모든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당신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군요. 은서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권태민은 그녀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최악의 인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은서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오래된 짐가방 하나를 들고 그의 채에 올라탔다. 가해창 밖으로. 그녀가 사랑했던 은양가게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감옥,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하고 화려한 새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권태민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날부터 그는 약속대로 그녀를 공주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최고급 유기농 식단, 임산부를 위한 전문 트레이너와 마사지사, 그리고 매일같이 배달되는 명품 옷과 보석들. 그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이 아니면 대화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배려는 지독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차가운 의무감의 표현일 뿐이었다. 은서는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깊은 고독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사랑받는 공주가 아니라 주인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값비싼 인형일 뿐이었다. 권태민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화려한 감옥과 같았다. 한은서는 매일 아침 최고급 침구에서 눈을 떴고 전담 영양사가 준비한 완벽한 식사를 했으며 그녀의 옷장에는 세상의 모든 명품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 갔다. 권태민은 그녀에게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그녀가 잠들었을 때 들어와 그녀가 깨기 전에 나갔다. 그가 남기는 것은 차가운 신용카드와 필요한 것은 뭐든지 사라는 비서의 전원뿐이었다. 그는 죄책감을 돈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그 차가운 배려는 은서의 자존심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뿐이었다. 하가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장마가 시작된 어느 여름밤. 천둥 번개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은서는 빗소리에 잠을 설치다 거실로 나왔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권태민의 서재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은서는 깜짝 놀라 서재 문으로 달려갔다. 문틈으로. 그가 바닥에 쓰러져 발작적으로 몸을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불이야, 안 돼, 엄마 도망쳐. 그는 15년 전 그날의 화재 현장으로 돌아가 있었다. 거대한 천둥 소리가.
그날 건물이 무너지던 굉음과 겹쳐지며 그의 잊고 있던 트라우마를 깨운 것이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가사 매니저와 경호원들이 달려왔지만 패닉 상태에 빠진 그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구급차를 부르려 했다. 잠깐만요. 그때 은서가 그들을 막아섰다. 그녀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향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심리가 불안정할 때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이 아니었다. 창문 좀 열어서 환기시켜 주세요. 그녀는 지시를 내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은향각에서 가져온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집안에서만 대대로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아주 귀한 약재가 들어 있었다. 해밀초, 해밀차오.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려준다는 신비의 약초였다. 은서는 작은 향로에 해밀초를 담아 불을 붙였다. 이내 맑고 깨끗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평온한 향기가 서재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향기는 그의 악몽 속으로 스며들었다. 지독한 연기 냄새와 피 냄새를 걷어내고 그의 폐부를 천가한 기운으로 채웠다. 그의 거친 호흡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발작적으로 떨리던 몸도 점차 진정되었다.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는 은서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순수한 연민과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물수건으로 그의 입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는 순간 권태민은 자신을 올가매던 마지막 공포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악몽도 없는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권태민은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았고 몸은 가벼웠다. 지난밤의 일은 꿈처럼 아득했지만 코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맑은 향기가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거실로 나갔다. 은서는 창가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어젯밤에 그녀는 연민을 품은 성모와 같았다. 어젯밤 그 향은 뭐지? 그가 묻자 은서는 책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희 집안에서만 내려오는 향이에요. 해밀초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해밀초. 그 이름이 권태민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는 홀린 듯 펜트하우스 가장 안쪽에 있는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생전의 식물학자였던 어머니의 온실이자 연구실이었다.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다. 먼지 쌓인 책들과 연구 도구들, 그리고 말라버린 식물 표본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낡은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여러 권의 연구 일지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어머니의 마지막 연구 일지, 그 표지에는 전설의 약초, 해밀초를 찾아서 라고 적혀 있었다. 권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일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해밀초가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혁명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그 약초를 찾아다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남긴 마지막 기록이 있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수십 년간 수소문한 끝에 이 전설의 약초를 대대로 재배하며 향으로 만드는 장인 집안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서울 북촌의 작은 공방. 그 이름은 은향각 인샹계. 은향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권태민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그는 일지를 들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창가에 앉아있는 은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이 돈으로 구속하고 죄책감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저 여자. 자신이 하룻밤의 실수로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던 저 여자. 그녀는 단순한 우연이나 악연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찾던 꿈의 조각. 아버지의 대를 이어 그 꿈을 지켜온 장인의 후예.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자신을 지독한 트라우마에서 구해준 구원자.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하고도 질긴 운명의 실타래가 그와 그녀를 꽁꽁 묶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죄책감의 대상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운명, 그 자체였다. 해밀초의 향기가 권태민의 트라우마를 잠재운 그날 밤 이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권태민은 더 이상 유령처럼 집을 겉돌지 않았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서툰 솜씨로나마 그녀의 건강과 아이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그는 주말에 그녀와 함께 은향가게 들르기도 했다. 그는 그곳에서 한은서라는 여자가 자신의 공방 안에서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눈으로 자신들의 위태로운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은서 역시 그를 향한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죄책감으로 시작된 그의 행동이 이제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연인은 아니었지만 깊은 상처와 운명적인 비밀을 공유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위태롭지만 소중한 평화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유채리는 사설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사진 속에는 은서의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병원으로 들어가는 권태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유채린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으나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자신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아니, 실패를 넘어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녀는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비극적인 하룻밤이 그들을 운명처럼 엮어버린 것이다. 한은서, 감히 내 것을 빼앗아 유채린의 아름다운 얼굴이 질투와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가질 수 없다면 부서뜨려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언론사의 힘을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한 스캔들로 떠들썩해졌다. 단독 TK그룹 권태민의 예비 장모. 알고 보니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기꾼, 그녀의 숨겨진 과거와 거짓말,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했다. 은서의 가난한 환경을 부각하며 그녀가 오래전부터 재벌가를 목표로 삼았다고 서술했다. 호텔에 향유를 배달하러 간 것 역시 의도적으로 권태민에게 접근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매도했다. 심지어 은서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은향강마저 값싼 재료를 속여 파는 비양심적인 가게로 묘사했다.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 들어왔을 때 권태민은 은서와 함께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 작은 생명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경이로운 감정에 젖어 있던 순간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유채린 쪽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본 권태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다. 그는 은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거 봐, 유채린이 시작했어?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권태민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쥐었다. 내가 다 막을 테니 당신과 우리 아이, 그리고 할아버님과 은양가까지 내가 전부 다 지킬 거야.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뱃속의 아이만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다. TK그룹의 모든 힘이 동원되었다. 기사를 쓴 언론사는 세무조사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게시물들은 순식간에 삭제되었다. 권태민은 이 공격의 배후가 유채린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이것이 자신을 향한 정면 도전임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자신의 언론 공격이 하루도 안 돼. 무력화되는 것을 본 유채린은 이성을 잃었다. 권태민이 그 여자를 감싸고 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야 했다. 바로 한은서의 뱃속에 있는 아이. 며칠 후 은서는 정기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 권태민이 몰래 붙여준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진찰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병원 입구의 낮은 계단 위에서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한 여자가 그녀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비틀거리며 은서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은서는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그녀가 공포에 차 눈을 감는 순간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듯 끌어당겼다. 그녀를 구해준 것은 경호원이었다.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은서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자신을 밀친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호원의 날카로운 눈이 여자의 얼굴을 향했다. 당신 누구야? 그 순간 여자의 선글라스가 살짝 흘러내렸다. 그 아래로 증오와 사리로 가득 찬 유채린의 눈이 드러났다. 유채린 씨? 은서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정체가 탄로 나자 유채린은 더 이상 착한 척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서를 향해 뱀처럼 독을 뿜어냈다. 네가 감히 내 것을 훔쳐가 그 자리도.
태민 씨도. 그 뱃속의 아이까지도 전부 내 것이었어야 해. 너 같은 건 그냥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이 병원 앞에 울려 퍼졌다. 경호원은 즉시 그녀를 제압하고 이 사실을 권태민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권태민의 눈빛은 한겨울의 서리보다도 차가웠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동안은 유채린의 아버지, 즉 유성제약과의 관계 때문에 그녀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선을 넘었다. 감히 그의 여자와 그의 아이를 직접적으로 해하려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나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김 비서, 유채린과 유성제약에 대한 모든 공격 준비해.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했던 일, 이제 시작해야겠어. 그의 눈에. 오랫동안 잠재워 두었던 사냥꾼의 잔인하고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유채린. 그녀는 괴물을 깨운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지독할 것이었다. 유채린의 공격 시도 소식을 들은 권태민은 폭풍처럼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한은서에게 달려갔다. 평소에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아이는? 아이는 괜찮은 거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마치 부서지기라도 할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서는 자신을 향한 그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의무감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한 남자의 처절한 두려움이었다. 괜찮아요. 경호원 아저씨 덕분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은서는 그의 등 뒤로 조심스럽게 팔을 둘렀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하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그녀는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잠시 후 그는 그녀를 풀어주고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 한 발짝도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그리고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김 비서, 유성제약의 모든 비리, 탈세 혐의,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증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언론사에 풀어 단, 익명의 제보인 것처럼 내일 아침 유성제약의 주가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유채린, 그녀의 모든 개인 비자금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녀가 가진 모든 걸 빼앗을 준비해. 이제 자비는 없어. 그는 유채린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자신의 여자와 아이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작정이었다. 며칠 동안 대한민국 재계는 TK그룹과 유성제약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떠들썩했다. 유성제약의 주가는 폭락했고 유채린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유채린은 집안에 갇혀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 며칠간 권태민은 한순간도 은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펜트하우스 안은 역설적으로 가장 평온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장마철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밤처럼 권태민은 창가에 서서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다시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은서는 그런 그를 위해 조용히 해밀초를 넣고 끓인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이거 마시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권태민은 그녀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었다. 맑은 향기가 그의 코끝을 감쌌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해주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오직 그녀에게만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식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했던 따뜻한 사람. 그리고 15년 전 그날 밤 가족 별장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 그의 시점과 함께 장면은 15년 전의 과거로 날아갔다. 어린 태미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동화책을 듣고 있었다.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와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 세상은 평화로웠다. 그때 어디선가 매캐한 영희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콜록 이게 무슨 냄새지? 아버지가 외쳤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 별장은 이미 붉은 화매에 휩싸여 있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아버지는 태민과 아내를 데리고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그때 쿵 하는 굉금과 함께 불타는 대들보 하나가 무너져 내리며 어머니의 다리를 덮쳤다. 이엄아. 어린 태미는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는 무너진 대들보를 필사적으로 들어 올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여보 태민이, 우리 태민이부터 살려야 해요.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태민아, 아빠 말씀 잘 듣고 먼저 나가. 엄마는 금방 따라갈게. 약속해.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어린 태민을 깨진 창문 틈으로 밀어냈다. 아들아,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엄마 모시고 금방 나갈게. 그것이 태민이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는 창문 밖으로 빠져나온 직후 별장 전체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부모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 그날의 기억은 권태민을 시시 5년간 괴롭혀온 지옥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지배해야만 했다. 다시는 그런 끔찍한 상실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는 에설 호텔에서의 그날 밤 유체린의 약이 바로 그 봉긴된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냈다고 고백했다. 그는 약에 취해 은서를 자신을 버리고 불길 속으로 떠나는 어머니의 환영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철 같던 남자가 15년간 혼자서 감당해온 고통의 무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등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슬픔 앞에서 어떤 위로의 말도 하찮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온기로 그의 얼어붙은 슬픔을 녹여주고 싶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은 살아남은 거예요. 혼자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겠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권태민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젖은 눈에 자신을 연민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이 가득 찼다.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시작된 관계.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깊고 순수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포겠다. 그것은 그날 밤의 폭력적인 기억을 깨끗이 지워내는 부드럽고 간절하며 애틋한 입맞춤이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섞였다. 상처와 상처가 만나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창밖의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안전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비로소 지독한 과거와 화해하고 진짜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다. 권태민과 한은서는 이제 완벽한 한 팀이 되었다. 그의 서재는 두 사람의 작전실이 되었다. 한쪽 벽에는 유채린과 유성제약을 중심으로 한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외부에서 거대한 압박을 가하고, 그녀는 내부에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었다. 유성제약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유채린이 직접 그날 밤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야 다시는 당신과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어. 권태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목표는 이제 유채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목표는 그날 밤 권태민의 술에 약을 탄 호텔 직원을 찾는 것이었다. 김 비서의 조사 결과 사건 다음 날 갑자기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그만둔 바텐더 한 명을 특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받자마자 잠적해버린 뒤였다. 이름과 얼굴은 알았지만 행방이 묘연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자 권태민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은서는 태교를 위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 주머니를 만들고 있었다. 여러 가지 희귀한 약재들을 조합하던 중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한 약재의 냄새를 맡고 순간 동작을 멈췄다.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된 아주 독특하고 날카로운 향을 지닌 향신료였다. 아이 냄새. 그녀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에설 호텔. 자신을 2507호로 잘못 안내했던 그 컨시어지 직원의 옷깃에서 희미하게 났던 바로 그 냄새였다. 당시에는 그저 독특한 향수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었다. 지욱 씨, 어쩌면 단서를 찾은 것 같아요. 은서는 자신의 기억을 권태민에게 털어놓았다. 한낱 냄새에 대한 기억. 그것은 너무나도 희미하고 불확실한 단서였다. 하지만 권태민은 그녀의 직감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녀의 후각은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는 천부적인 능력이었다. 그는 즉시 그 컨시어지 직원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갑자기 그만둔 바텐더의 여자친구가 온라인에서 소규모로 이국적인 향신료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그 가게의 주력 상품이 바로 은서가 말한 그 향신료였다. 다음 날 권태민과 은서는 직접 그 가게가 있다는 한 시장의 구석진 골목으로 향했다. 작고 허름한 가게 안은 온갖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다. 은서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확신했다.
바로 이 냄새였다. 가게를 지키고 있던 젊은 여자는 권태민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겁을 먹고 잔뜩 경계했다. 무세운 일로 오셨죠. 저희는 그냥 작은 가게일 뿐인데요. 은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이 향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은서는 여자가 팔고 있는 향신료를 가리켰다. 이 향, 얼마 전 에설 호텔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에게서 이 냄새가 났어요.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권태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남자친구, 박민수 씨, 지금 어디에 숨어 있지? 유채린에게 돈을 받고 나에게 약을 탄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정상 참작의 기회를 주지. 하지만 끝까지 부인한다면 당신도 범인 은닉죄로 함께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여자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남자친구가 유채린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며 지금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시골의 한 폐가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남자친구가 숨어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주며 제발 선처해달라고 애원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유채린 역시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TK그룹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 권태민이 바텐더의 행방을 거의 다 찾아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집안은 무너졌고 그녀 자신도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터였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이대로 감옥에 갈 빼야.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싶었다. 특히 한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여자를 그녀는 마지막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권태민의 철통 같은 경호를 뚫고 한은서에게 접근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할아버지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권태민은 유성제약의 처리 문제로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있었다. 은서는 펜트하우스에서 할아버지와 통화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한은서 씨 되십니까? 여기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한석주 어르신께서 방금 길에서 쓰러지셔서 이쪽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와보셔야겠습니다. 네, 할아버지가요? 은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다급하게 외출 준비를 했다. 권태민은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경호원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먼저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알려준 주소는 서울중앙병원이 아니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인적이 드문 도시외곽의 한 폐 건물이었다. 음산하고 황량한 공사장. 은서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리 봐도 병원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차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다. 어두운 건물 그림자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익숙한 얼굴? 하지만 그 표정은 광기와 증오로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 유채린이었다. 어서 와, 한은서. 그녀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올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너와 네 뱃속의 그 성가신 것과 함께 아주 깨끗하게 사라져 줄 선물을 은서는 뒷걸음질 쳤다. 사방은 막혀 있었고 도움을 청할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악마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어서 와 하는서 널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너와 네 뱃속의 그 성가신 것과 함께 아주 깨끗하게 사라져 줄 선물을. 유채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은 독사의 것처럼 섬뜩했다. 그녀의 등 뒤로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은서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고 유채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들었다는 듯이 웃었다. 태민 씨는 내 거야 처음부터 내 것이었고 앞으로도 내 것이어야 해. 그런데 너 같은 게 어디서 굴러먹던 지도 모르는 천한 계집애가 감히 그의 아이를 가졌어. 내 완벽한 계획을. 내 인생을 네가 전부 망쳐버렸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광기, 어린 비명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너와 네 뱃속의 오점까지 전부. 그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테니까. 한편 TK그룹 본사. 길고 길었던 이사회가 막 끝난 참이었다. 권태민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 전부 은서의 경호원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경호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찢을 듯이 울렸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고 사모님이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차 GPS가 지금은 폐쇄된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멈춰 있다는 것. 권태민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유채린, 그 여자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이다. 김비서 경찰에 연락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호 인력을 인천 제3공구 건설 현장으로 보내 당장. 그는 포효하듯 소리치며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직접 자신의 차를 몰았다. 엔진이 터질 듯 굉음을 냈고 속도계는 금지된 영역을 향해 치솟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은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제발 무사해야 해? 같은 시각, 공사 현장. 유채린의 부하들이 은서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은서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지 쌓인 복도를 지나 녹슨 철제 계단을 올랐다. 이곳의 지리를 알 리 없었지만 본능이 그녀를 더 높고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다. 거기서 이 계집애야. 유채린이 악을 쓰며 그녀를 쫓았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건물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최상층에서 멈췄다. 사방은 뚫려 있었고 발밑으로는 아찔한 허공이 펼쳐져 있었다. 마침 비까지 내리기 시작해 바닥은 미끄럽고 위험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유채린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은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유채린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절대 태민 씨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과 광기일 뿐이니까. 닥쳐. 은서의 말이 정곡을 찔렀는지
유채리는 이성을 잃고 근처에 있던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그것을 은서에게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게린, 건물 아래층에서부터 지옥의 분노처럼 타오르는 권태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가 도착한 것이다. 태민의 등장에 유채리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더 큰 광기로 변했다. 잘 왔어. 권태민,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네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봐. 그녀는 쇠 파이프 대신 옆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던 거대한 철제 비계 구조물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목표는 은서였다. 다 같이 죽어버려. 거대한 비계가 끼익 소리를 내며 은서가 서 있는 쪽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은서는 공포에 질려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권태민은 그녀보다 빨랐다. 그는 바람처럼 달려와 은서의 몸을 감싸 안고 옆으로 몸을 날렸다. 쾅!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철제 구조물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덮쳤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지욱씨, 은서의 비명. 먼지가 걷히고 드러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권태민이 그녀를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감싼 채 무너진 비계 더미 아래에 깔려 있었다. 그의 다리 한쪽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등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와 회색 콘크리트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하하하하하하. 유채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사방에서 그들을 포위하며 올라온 경찰들의 발소리에 묻혔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유채린의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때 경찰들 사이를 뚫고 김 비서와 함께 창백한 얼굴에 박민수 바텐더가 나타났다. 그는 유채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제게 돈을 주며 약을 타라고 시켰어요. 모든 걸 녹음해뒀습니다. 살인 미수 현행범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의 증언. 유채린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녀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피를 흘리는 권태민과 그를 끌어안고 우는 은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내년은 죽어서도 저주할 거야. 주변은 순식간에 구급대원과 경찰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권태민을 구조했다. 그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오직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서야, 괜찮아. 네,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봐요. 지욱씨. 은서는 들것에 실려가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며 울부짖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약하게 한번 쥐어주고는 마침내 의식을 잃었다. 구급차의 문이 닫혔다. 빗줄기 속에서 요란하게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을 보며 은서는 자신의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다. 악몽은 끝났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치열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의 흔적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권태민은 길고 힘든 재활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 그의 등에는 끔찍했던 그날의 흔적인 긴 흉터가 남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숭고한 훈장이었다. 그의 마음을 15년간 짓눌러 왔던 과거의 트라우마 역시 은서의 사랑과 갓 태어난 아이의 웃음소리 속에서
눈 녹듯 사라져갔다. 유채리는 살인미수와 납치교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녀의 뒤틀린 집착이 낳은 비극은 그렇게 법의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가을의 문턱. 은서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선우 샨유. 선하고 따뜻하게 세상을 돕는 아이가 되라는 의미를 담았다. 작은 생명의 탄생은 두 사람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자 구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서울 근교. 넓은 정원이 딸린 아름다운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집 한편에는 은서를 위한, 은향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현대적인 공방이 마련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이었다. 주방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TK그룹의 총수, 권태민이 능숙한 솜씨로 아기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다.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선우야, 아빠가 만든 맘마 먹자. 그가 아이를 안아들고 이유식을 먹이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공방, 은향각은 TK그룹의 지원 아래 천연 재료를 이용한 치유의 향을 만드는 고급 브랜드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한 남자의 부속물이 아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독립적인 예술가이자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다. 할아버지는 증손주를 돌보는 낙으로 매일 웃음꽃을 피우며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운 후 두 사람은 정원에 나란히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지욱은 와인잔을 기울이다가 문득 품에서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들의 첫 만남 이후 그가 멋대로 작성했던 책임에 대한 각서였다. 우리의 시작은 이거였지.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책임져야 할 짐으로, 내 죄책감을 덜어낼 도구로만 생각했어. 매일같이 당신에게 비싼 물건들을 안겨주면서. 그것이 나의 속죄라고 착각했지. 이제 다 지난 일인걸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각서를 들고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것을 찢어버렸다. 이 가짜 관계는 이제 끝내야지. 그리고 그는 은서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달빛 아래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반지는 해밀초의 잎사귀가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아주 좀 특별한 디자인이었다 하면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날 밤 당신의 처음을 훔쳤고 어쩌면 당신의 첫사랑마저 앗아갔을지도 몰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 하지만 염치 없지만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내게 허락해주지 않겠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과거를 책임지기 위한 남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남편이 되고 싶어. 우리 선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나와 결혼해줘. 은서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청혼이었다.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지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구원이자 운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몇 주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는 대신 조촐한 가족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권태민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남쪽 바다가 보이는 작은 수목권이었다. 권태민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비 앞에 은서가 만든 해밀초 향을 피웠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소개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아내 한은서예요. 그리고 제 아들 권선우입니다. 그는 잠든 부모님을 향해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두 분이 그토록 찾으셨던 해밀초가 제게 이런 기적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은서는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권태민은 아들 선우를 품에 안고 있었고 은서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들의 발치에서는 태민이 은서에게 선물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평화롭게 졸고 있었다. 있잖아요. 은서가 말했다. 우리 선우가 나중에 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아주 용감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향기요. 그 향의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건데, 태민이라고 지을래요. 당신처럼. 그녀의 말에. 권태민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임에 깊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 짙고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지독했던 악연은 인연이 되었고 비극은 해피엔딩이 되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